닐 암스트롱은 3년 넘게 달에서의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소중력 조건에 저항하기 위해 그는 밧줄을 메고 비스듬히 매달려서 벽을 따라 걸으려고 노력하며 옆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의 한계는 강도 높은 식단과 수면요법을 통해 테스트되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포장지 안에 구겨넣은 미리 탈수된 소고기와 야채만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 시절 우주사들은 사막, 정글, 바다, 그리고 북극의 생존 훈련을 경험해야 했어요. 요즘은 훨씬 더 체계적이긴 하지만 그때는 아무 필수품도 없는 허허벌판에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해내는지 보자에 가까웠어요. 달에 착륙하기 전에 그는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암석 샘플을 수집하고 연구해야 했고, 네바다주 국가안보단지에 있는 고대 화산 지형을 탐험해야 했고, 하와이의 다양한 장소에 있는 가스와 용암 분출구, 용암 호수, 구덩이 분화구를 조사해야 했어요. 1969년 7월 20일, 암스트롱은 발사 전에 푸짐한 아침 식사를 받았습니다. 스테이크, 달걀, 토스트, 주스, 그리고 커피를요. 의사들이 저잔류라고 부르는 식사였는데 이건 바로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달의 표면에 고요의 바다라고 불리는 지역에 도달하는데 109시간 42분이 걸렸어요.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38만 6,243km를 여행해야 했죠. 승무원들은 폭풍의 바다나 센트럴베이로 갈 수 있었지만 이곳의 시야가 좋고 비교적 부드러우며 가능한 한 적은 추진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착륙지로 선택했어요. 암스트롱이 달 표면으로부터 약 150m 상공에 있었을 때 그는 위험한 분화구에 착륙하지 않기 위해 수동으로 우주선을 조종해야 했어요. 착지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옆으로 옮기면서 약 1분 30초 동안 계속 떠 있었어요. 장치가 안전하게 착륙하자마자 그는 즉시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우주 관제 센터에 무전을 했어요. 이제는 유명한 말이죠. 독수리가 착륙했다. 꾸준히 그는 달 착륙선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고 그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텔레비전 카메라가 우주선에 부착되어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 신호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애타게 지켜보고 있던 지구로 다시 전송했어요. 정확히 같은 날 오후 10시 56분에 닐 암스트롱은 달 토양에 발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하나의 위대한 도약입니다. 일정 표에는 우주비행사가 처음 달 유영을 하기 전에는 잠을 자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는 잠이 오지 않아서 계획보다 일찍 밖에 나가는 걸 선택했어요. 만약 암스트롱이 숨을 쉴 특별한 장비 없이 달 위를 걸었다면 퀴퀴하고 유황 같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달 탐사선으로 돌아왔을 때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발에 먼지가 달라붙어서 냄새가 선실 전체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걸 젖은 벽난로 재 또는 불꽃쇼가 끝난 후 공기의 냄새와 같았다고 묘사했어요. 달에 갈 때 향초가 필요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후 달에 착륙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승무원들이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심지어 첫 번째 임무 동안에도 달 토양과 암석 샘플이 밀폐된 용기에 담겨 실험실에 옮겨졌을 때도 지구로 다시 와서 열었을 때도 놀랍게도 그 냄새는 없었어요. 그는 또한 달의 표면을 곱고 가루가 많았다고 느꼈지만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어요. 다른 선원 한 명이 약 20분 후에 그와 합류했어요. 문워크 전체는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 암스트롱과 그의 팀 동료는 달 표면에 다양한 장치를 설치했어요. 하나는 레이저 광선이 지구에서 달 표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그곳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 다른 건 달 지진과 잠재적인 운석 충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달이 꽤 활동적이라는 발견으로 이어졌죠. 오늘날 우리는 가장 큰 달 지진이 지구의 가장 큰 지진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알아요. 비록 그 움직임은 지구보다 훨씬 더 오래 1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요. 그들은 약 23kg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모을 수 있었어요. 또 미국 국기를 꽂았던 지형의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우주비행사는 심지어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어요. 비록 1분도 안 되었지만 말이죠. 암스트롱의 마지막 리스트에 있던 건
달 착륙선에서 동쪽으로 59m 떨어진 이스트 크레이터로 알려진 곳으로 산책 가는 거였어요. 이 거리는 특정 임무에서 우주선으로부터 이동한 거리 중 가장 큰 거리였어요. 대략 축구장의 절반 정도 되는 길이에요. 임무가 끝나자마자 암스트롱은 달 착륙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안전하게 해치를 닫았어요. 발사를 준비하던 중 암스트롱과 그의 승무원들은 부피가 큰 우주복 때문에 상승 엔진 점화 스위치를 고장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별일 아닐 거야 하면서 발사 순서를 시작하기 위한 회로 차단기를 밀어 넣기 위해 팬의 일부를 사용했어요. 오후 1시 54분, 그 유명한 독수리가 비상하기 시작했어요. 달 표면에 설치된 과학 장비 외에도 그곳에 명판도 하나 남겼어요.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 지구 행성에서 온 사람들이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1969년 7월,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 평화의 목적으로 왔다. 수년 후 암스트롱은 우주복이 낮에는 127도에서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내려가는 달의 극한의 온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사가 달에서의 시간을 제한했다고 말했어요. 암스트롱이 알려지지 않은 우주 입자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지구에 다시 착륙했을 때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결과는요? 7월 24일 그들의 우주 캡슐이 태평양에 안전하게 떨어지자마자 그와 그의 팀은 돌아오는 길에 행성 보호 검역소에 배치되어야 했어요.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특별한 격리는 오늘날 우리가 부엌에 전자레인지가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달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들은 처음에 이동식 격리시설 MQF에서 첫 며칠을 보냈어요. 물론 시설에는 편안한 의자, 침대, 화장실,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화려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았어요. 표준 오븐이나 그릴을 놓을 공간도 없는 데다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화재를 줄이기 위해 나사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어요. 우주비행사들이 완전히 갖춰진 부엌에서 난리법석을 치지 않고도 쉽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최초의 조리대용 전자레인지가 개발됐어요. 요즘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박물관에서 최초의 전자레인지를 볼 수 있어요. 지구로 돌아온 후 암스트롱은 다시는 별을 향해 손을 뻗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탐험을 멈추지 않았죠. 1985년 북극으로 가는 다른 가장 위험한 탐험가들의 전문팀에 합류했어요. 그는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비행사 스티브 포셋, 사진작가 패트릭 모로우와 함께 1985년 4월 6일 극점에 도달했어요.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지구의 얼음 극이 땅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11호의 임무는 암스트롱에겐 2015년 이후로 잊을 수 없는 게 되었어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는 암스트롱이 달 착륙선에서 작은 부품들로 가득 찬 천 가방을 숨겼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거기에는 허리 밧줄, 몇 개의 다용도 조명과 브래킷, 비상 렌치, 그리고 암스트롱의 우주 모듈 창문 위에 장착된 광학 조준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암스트롱이 달에 작은 걸음을 내딛는 상징적인 장면을 기록한 데이터 수집 카메라도 들어있었어요. 그의 미망인인 캐롤이 마침내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 암스트롱은 그걸 수년간 혼자 간직했어요. 심지어 유명한 임무에서 보관해 놓은 기념품 같은 건 없는지 수차례 물어보았던 그의 공식적인 전기 작가에게까지 비밀로 했죠. 하지만 암스트롱이 그 물건들을 지구로 몰래 가져간 게 아니라 단지 다시 가져오고 싶었던 쓰레기 더미라고 언급했을 뿐이에요. 곰팡이는 어디에나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레몬에 덮인 걸 봤을 수도 있어요. 네, 곰팡이입니다. 매트리스와 욕실 타일에서 곰팡이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는 수백만 종의 곰팡이가 존재할 수 있고 그중 대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곰팡이 중에는 냉장고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곰팡이처럼 인체에 무해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살아있는 생물을 좀비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열대우림을 방문해서 동충하초 곰팡이가 어떻게 곤충의 삶을 악몽으로 바꾸는지 살펴볼게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곰팡이 포자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개미의 등에 떨어집니다. 개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하루 종일 군집을 위해 일해요. 그 사이 포자는 개미의 몸을 뚫고 들어가요. 며칠 후 개미의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불쌍한 개미는 떨고 잠을 잘 못 자고 먹이를 충분히 먹지 않아요.
다른 개미들은 이 개미를 위협으로 여기며 개미집에서 쫓아내요. 하지만 감염된 개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려 하지 않죠. 곰팡이는 그 안에서 번식해요. 곤충의 피를 통해 몸 전체로 퍼져요. 곰팡이는 천천히 신경계 전체를 점령하고 근육을 제어하기 시작하며 뇌에 영향을 미쳐요. 개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개미의 의지와는 다르게 곰팡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시점에서 동물은 좀비로 변해요. 개미는 혼자 숲속을 돌아다니며 높은 곳을 찾아요. 풀잎, 식물 또는 덤불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개미는 25cm 높이로 올라가 턱으로 줄기를 단단히 잡아요. 개미를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개미는 더 이상 턱을 이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곤충은 며칠 동안 그곳에서 기다려요. 이 모든 시간 동안 곰팡이는 개미를 먹고 천천히 자라요. 개미로부터 다른 쪽으로 나오고 뒤틀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요. 그런 다음 기생충이 자라서 위로 올라와 수천 개의 작은 포자를 공기 중으로 방출해요. 포자는 숲 곳곳을 날아다니며 물이나 나뭇잎, 동물의 털, 숲속을 걷는 사람의 머리카락에 떨어져요. 이러한 거의 모든 장소에서 포자는 오래 살지 못해요. 하지만 일부는 숙주를 찾아요. 일부 포자는 일하는 개미가 있는 부위에 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그들 중 일부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죠. 이제 이 작은 괴물이 진화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체온이 곰팡이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지구 전체 온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건 곰팡이가 온난화에 적응할 것임을 의미하죠.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작은 포자가 귀, 코, 입을 통해 인체에 침투해서 혈액으로 들어와요. 거기에서 신경계의 번식과 포획이 시작됩니다. 환자는 열이 나고 환각을 경험해요. 곧 그들은 정신을 잃고 단 한 가지만 원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곰팡이를 공유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개미를 턱으로 입에 단단히 달라붙게 만들 수 있다면 사람의 근육을 제어하고 힘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염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은 건물이나 나무의 지붕에 올라가 영원히 잠들 거예요. 한편 곰팡이는 발아에서 포자를 방출해요. 포자는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요. 감염 첫 몇 주 동안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곰팡이는 빠르게 퍼져 지구를 장악할 거예요. 접촉을 피한 남은 생존자들은 지하에 숨어 벙커를 건설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방독면이 금보다 더 귀해질 거죠. 하지만 인류의 생존이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방독면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겠죠. 끔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감염자로부터 도망쳐서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도시에 격리구역이 도입될 거예요. 사람들은 강력한 공기 환기 시스템을 갖춘 건물 내부에서 생활하고 방독면을 쓴 채로만 밖으로 나갈 거예요. 자신이 감염된 것을 알게 되면 침착하게 경찰에 알리고 도시를 떠날 거예요. 그들은 식량을 공급받고 그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감염자가 잠들 때까지 방독면을 쓰고 그들과 함께 있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거리 곳곳에 곰팡이가 있을 거예요. 건물의 지붕과 벽에 거대한 버섯 농장이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 있어요. 곰팡이 포자의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공기는 자욱한 안개와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방독면이 있다면 위험하지 않아요. 좀비 종말은 꽤 차분하고 조용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려울 거예요. 곰팡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요. 모든 도시가 정돈되지는 않을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방독면을 쓴 약탈자와 강도가 거리를 걸어 다닐 거고요. 식량을 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도시의 전기는 24시간 내내 공급되지 않고 하루에 단 몇 시간만 공급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적극적으로 백신을 연구하고 조만간 백신을 발명할 거예요. 하지만 곰팡이도 지나가겠죠. 아마도 백신을 물리칠 거고 사람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또한 곰팡이는 다른 매개체로 전환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새, 가축 및 모든 포유류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뿔에 곰팡이가 크게 자라고 있는 감염된 사슴을 상상해 보세요. 미생물이 세상을 지배하고 큰 생물의 개체수가 감소할 거예요. 곰팡이는 수천 년 동안 물에 적응하고 물고기를 감염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곧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버섯으로 변할 겁니다. 네네, 진정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곰팡이는 수백만 년 동안 개미의 차가운 몸에 정확하게 적응하기 위해 진화해왔어요. 곰팡이의 자체적 능력은 개미 옆에 사는 특정 곤충만을 감염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태국의 곰팡이는 로스앤젤레스 어딘가에 있는 개미를 감염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갑자기 인간을 공격할 수 있게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진화에는 갑작스러움이 없어요. 길고 어려운 과정이죠. 또한 곰팡이가 온혈 보균자로 전환할 이유가 없어요. 개미의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번식에도 문제가 없거든요. 개미가 한 종으로 사라지고 사람들이 곰팡이 옆에 살기 시작하면 곰팡이는 진화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수천 또는 수백만 년의 유전적 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곰팡이 종류가 있습니다. 칸데다 오리스라는 곰팡이가 바로 그것인데요. 2009년 일본에서 발견되어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 균은 사람의 몸속에서 발견됐어요. 생물학자들은 일부 지역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곰팡이가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몇 년 후 이 곰팡이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됐어요. 항진균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초기에는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감염의 결과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미생물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이 약은 생쥐의 곰팡이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됐고 곧 의사들이 인간을 위한 백신을 출시하기를 바라요. 감염은 혈액, 타액, 가래 등 사람의 체액을 통해 발생해요. 곰팡이는 지구상에서 별개의 왕국이에요. 하지만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곰팡이는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토양을 귀중한 물질로 풍부하게 하고 유해 물질을 소화하죠. 곰팡이는 수백만 년 전 식물이 물에서 나와 육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오늘날 식물의 90%는 곰팡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균류는 거대한 그물처럼 보이는 유기체예요. 이러한 특수 튜브 네트워크를 균사체라고 해요. 우리는 버섯이라고 불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봅니다. 그건 하나의 형태가 아니에요. 변신하고 지하 미로를 통과하고 경로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보도 많지만 그건 별개의 영상 주제가 되겠네요. 한편 버섯은 양파와 버터와 함께 약한 불로 볶으면 맛있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1950년대 이후로 신비로운 계곡인 헤이주에서 많은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곳을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와 비교하기 시작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비슷할까요? 모든 건 아직까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실종되었을 때 시작됐습니다. 샅샅이 지역을 수색했지만 항공기 잔해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아무도 탑승한 팀으로부터 구조 요청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상당한 수의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 계곡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 말하자면 그 기원 이야기는 1년의 선박과 항공기의 불가사의한 실종과 연결됩니다. 1945년에 비행기 5대와 탑승자 14명이 일상적인 훈련을 하던 중 이곳에서 실종됐어요. 철저한 조사도 사건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945년과 1980년대 중반 사이에 25대의 작은 비행기들이 추가로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는 동안 실종되었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수색대는 이 항공기들을 단 한 조각도 회수하지 못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는 영원히 선박을 사라지게 한 유일한 해역이 아닙니다. 일본 근처 태평양에는 악마의 바다라는 별명을 얻은 위험한 해역이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1953년에 실종된 어업 순찰선입니다. 31명의 승무원과 최근 형성된 화산섬을 조사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탑승했어요. 이 배와 탑승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배나 선원들을 찾지 못했고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1911년 평범한 열차 한 대가 밀라노를 향해 로마의 한 기차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106명의 승객 중 아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그들을 다시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과 기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행의 마지막 무렵 기차는 긴 터널을 통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차는 터널 안으로 들어갔지만 터널의 다른 쪽 끝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기차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탑승자 중 2명만 발견됐지만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들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들은 짙은 안개에 대해 말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15년 후 104명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멕시코시티에 나타났는데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도착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만 이 이야기는 기차가 애초에 출발하기 66년 전인 1845년에 보고됐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로 로마 터널을 통해 시간여행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도시 괴담일 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진 식민지는 150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이상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해안 로아노크 섬에 있는 식민지로 이주했어요. 하지만 보급품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의 총독은 물자를 구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는 다시 3년 동안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남겨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식민지의 전체 인구가 사라졌어요. 그곳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건 나무에 새겨진 단어 하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새겨진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요. 혼자 작동하는 등대? 그것이 사실일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플래넌 제도는 스코틀랜드의 북서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바위와 풀무더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화려하진 않지만 이곳에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유명한 등대가 있어요. 1900년에 등대의 관리인 3명이 모두 불가사의하게 사라졌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섬은 완전히 버려졌어요. 등대는 1970년대에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춘 등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루마니아의 한 지역인 트랜실바니아에 위치한 신비한 숲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아니요, 유명한 드라큘라 백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호이아 숲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특이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목소리에서 속삭임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상한 소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이아 숲의 으스스한 나무들 사이에서 시간여행을 했다고 주장해요. 몇 시간을 건너뛰었다고 말합니다. 옐로헤드 고속도로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위치한 도로예요. 이 도로의 한 구간은 1960년대부터 몇 년 동안 의문의 실종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눈물의 고속도로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실종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종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네바다주의 사막과 시에라 네바다 산맥 위에 펼쳐진 이 삼각지대는 2007년에 일어난 실종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록 보유 항해가이자 비행사, 모험가인 스티브 포셋은 작은 비행기를 타고 이곳을 비행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그와 비행기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1년 후 포셋의 운명에 대한 미스테리는 한 등산객이 그의 신분증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마침내 풀렸고 나중에 수색대가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자연 휴양지 중 하나지만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그만의 어두운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풍부한 야생 동식물에도 불구하고 총 45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실종됐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곰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공원의 한 지역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전혀 다른 장소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최소한 해저에서 그 조각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슈페리어호가 아니라면 말이죠. 슈페리어호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따라 위치해 있고 이곳에서 실종된 많은 선박들로 유명합니다. 물론 폭풍이 원인일지도 모르지만 왜 어떤 배들이 호수 바닥에서 단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해요. 그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아직도 이곳에 놓여있는 일부 선박의 잔해를 봅니다.
이 호수 바닥에는 유명한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의 잔해도 남아있어요. 1958년 6월 7일 항해 당시 북아메리카의 5대5에서 가장 큰 배였고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에서 침몰한 가장 큰 배입니다. 다른 사건들과 비슷하게 침몰의 정확한 원인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루마니아의 도시 클루지나 포카로 이사했지만 어떤 공포가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은 도시 서쪽에 위치한 신비한 호우야 바추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라고 하고 트랜실바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대화가 끝나고 이곳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숲 가장자리로 차를 몰고 갑니다. 덤불 속으로 들어가자 새들의 노래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동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나무는 불길해 보여요. 나뭇가지가 여러 개의 구부러진 팔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걸음 더 가면 작은 공터에 도착합니다. 잔디가 있는 완벽한 원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사이로 밝은 빛이 보입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여러분은 의식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숲속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워졌어요. 춥지만 다행히도 앞에 길과 차가 보여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벽시계를 봅니다. 이상하네요. 지금 밤 10시예요. 오후 5시에 숲으로 차를 몰고 가서 숲속을 조금 걸었어요. 몇 시간이 어디로 간 거죠?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왼손에 이상한 붉은 반점이 있어요. 화상인가요? 아니면 발진? 거울을 보니 다리, 팔, 목에도 이상한 발진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은 놀라지 않아요. 이 숲에 대한 대부분의 전설은 시간여행과 기억상실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숲에서 몇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손에 이상한 발진에 대해 이야기해요. 길을 잃은 사람들의 유령이 그곳을 돌아다니고 일부 비행물체가 종종 이곳을 방문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숲에서 불길한 속삭임을 들었고 몸통 없이 날아다니는 머리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가장 유명한 전설은 숲에서 사라진 5살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구조대원과 지역 주민들은 몇 주 동안 숲에서 소녀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몇 년 후 그 소녀가 살아서 숲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소녀가 전혀 나이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5살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죠. 그 후 사람들은 숲에 시간 포털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가면 미래로 갈 수 있어요. 몇 시간 또는 몇 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화는 숲에서 지역 동식물을 촬영한 한 생물학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꽃과 나무 사진을 찍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상한 물체를 카메라에 포착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외계 문명의 존재가 숲에 방문했다고 확신했죠. 15세기에 한 여성이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500년 후 그녀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숲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같은 여자일 가능성은 낮지만 1600년대 동전이 그녀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와 유령에 대한 보고는 소문과 신화입니다. 숲이 실제로 초자연적인 활동의 중심지라는 걸 아직 아무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을 방문하기로 한다면 숲 근처에 사는 현지 농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아마도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말해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숲은 정말 무서워요. 불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공황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관광객과 여행자가 이 숲을 방문하여 불쾌한 흥분과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디오가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또한 숲에서 언제든지 직접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이유로 나무가 자라지 않는 둥근 공터입니다. 풀과 식물은 있어요. 이곳의 토양은 나머지 숲과 동일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땅을 분석했어요. 나무가 없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숲의 일부 나무는 이상한 곡선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자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소름 끼치게 보입니다. 숲을 산책하면서 이 전설이 얼마나 사실인지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닐 테니까요. 호우야 바추 숲은 루마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예요. 매년 수천 명의 신비로운 수수께끼 팬들이 이곳에 와서 담력을 테스트하죠. 그러나 숲에서 신비로운 것을 찾지 못하더라도 도시를 확실히 즐길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아늑한 유럽 건축물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현대적이고 세련된 바와 카페가 있어요. 또한 많은 IT 전문가를 끌어들입니다. 어떤 남자가 모든 나무를 무시무시한 인형으로 장식한 숲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뉴욕 헌팅턴의 카운티 공원에서 한 남자가 발견한 것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이 재밌는 장난감처럼 보일 거예요. 그는 숲을 걷다가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나무에 실종된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의 얼굴과 이름, 날짜, 실종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장소를 비디오로 녹화하여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레딧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사용자들은 사진 속 사람들이 모두 다른 주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살아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산책 후 그 남자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곧 그들은 한 지역 주민이 할로윈 파티를 위해 이 사진을 나무에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그는 모든 사진을 제거했어요.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시간 동안 숲속을 걷고 있어요. 스카프를 나뭇가지에 묶고 좁은 길을 따라 더 걸어갑니다. 30분 후 스카프가 있는 나무에 도착해요.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빙빙 돌면서 걷고 있는 걸까요? 답은 둥근 숲입니다. 여기에는 신비로운 건 없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숲은 일본 남부에 있어요. 조감도에서 보면 나무가 여러 층을 형성하면서 원을 그리며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나무가 서로 더 가깝게 배치돼요. 전 세계 들판의 신비한 원형 패턴과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환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도 아니고 자연적인 이상현상도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1973년 사람들은 10개의 동심원 모양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삼나무가 이런 특이한 조건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나무는 볼록한 모양으로 자라기 시작했고 대칭적으로 부채꼴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나무 사이의 간격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했어요. 처음 계획에 따르면 나무는 잘라져야 했지만 이곳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서 사람들은 나무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숲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드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에 7일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천 명의 다른 일꾼들과 함께 수백만 개의 돌덩어리를 옮기면서 복잡한 체계에 따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설 장비 같은 건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도 않아요. 밖이 너무 더워서 땅에서 달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피라미드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가 마침내 완성되었고 여러분은 수천 명이 해낸 거대한 작업의 결과를 즐깁니다. 여러분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채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할 세계적인 가치의 거대한 문화 유적을 보고 있어요. 몇천 년이 흘렀어요. 21세기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와, 인간이 이걸 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환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대피라미드는 돌로 된 큰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거운 블록들을 서로 위에 쌓기만 하면 됐을 거예요. 사실 피라미드의 디자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피라미드는 200만 개 이상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록들은 서로 매우 가깝게 놓여 있고 매우 고르게 되어 있어서 얇은 종이 한 장도 그 틈에 끼울 수 없을 정도예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집트 피라미드를 짓는 데 사용된 정확한 기술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거대한 건축물은 한 가지 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관석이 있어야 합니다.
관석은 삼각형 모양의 돌 블록이고 큰 피라미드 위에 올려진 작은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방첨탑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그것을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덮었어요. 기자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기록이나 오래된 그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각형을 가진 또 하나의 고대 이집트 건축물이 있어요. 바로 레드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대피라미드보다 먼저 지어졌고 그것의 관석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했고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대피라미드의 관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답이 없는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둑들이 꼭대기에서 그것을 훔쳤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작은 피라미드를 밀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관석은 아마도 피라미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였을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관석의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으로 덮인 이 봉우리가 파라오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관석은 밤의 달빛을 반사하고 그 주변의 모든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낮 동안 관석은 빛나는 표면으로 햇빛을 반사했어요. 그것을 멀리서도 알아차릴 수 있었죠.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자였습니다. 피라미드의 다른 모든 돌덩어리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반짝이도록 닦았어요. 과거에 관석은 심지어 빛이 나고 빛을 반사했어요. 비록 작은 빛처럼 보였지만 우주에서도 빛나는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바람, 모래 폭풍, 비가 피라미드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잘 관리했더라면 피라미드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피라미드나 라스베가스의 피라미드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을 거예요. 일부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관석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피라미드 전체에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무도 이집트인들이 왜 이런 기술을 필요로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피라미드가 고대의 에너지 체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파라오는 이 에너지를 21세기의 모든 업적보다 더 발전된 몇몇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삼각형 모양은 전자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이상적이었어요. 이론적으로 태양 복사나 전자기력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축적되어 안쪽 방을 채우고 벽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약간의 표면 왜곡이라도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이에 바늘이나 면도날을 끼울 수 없도록 블록을 설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석회암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이론을 믿고 있어요. 이 재료는 내부에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화강암 퇴적물을 만들어서 공기 이온화, 즉 전하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아래로 수로를 파서 전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최고의 전도체인 금 관석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발전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이론입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인류는 오늘날 이 기술을 사용했을 거예요. 몇몇 고대 기록에는 금속 산업, 화학, 공학, 물리학, 수학, 천문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서의 기술 발전의 세부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과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은 모든 현대장치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 고대 시대의 기술적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고대의 모든 업적은 지구상의 대재앙에 의해 지워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5,000년 후에 사람들이 노트북을 발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그게 어떤 종류의 장치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스테리에 둘러싸인 또 하나의 이집트 경이로움은 스핑크스의 조각상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약 4,500년 전에 하나의 거대한 석회암 조각으로 스핑크스를 조각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정확한 건축 날짜와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로 스핑크스를 칠했기 때문에 오랜 옛날에는 훨씬 더 밝고 생생한 모습이었어요.
대피라미드처럼 빛났어요. 어쨌든 시간은 스핑크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홀의 마케트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지어진 지 약 수백 년 후에 스핑크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통치자들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무덤과 그 무덤으로 통하는 길을 지키는 상징적인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고고학자들이 스핑크스 아래에서 많은 비밀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버전은 사실적으로 들립니다. 아마도 이 방들과 복잡한 터널은 보물이 있는 지하 홀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보물이 항상 금과 보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설과 이론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모든 인류의 지식을 보관하는 기록의 전당을 지킨다고 합니다. 고대 신화 속 국가 아틀란티스에 대한 정보가 그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스핑크스의 내부 감옥에 대한 많은 상세한 지도를 찾을 수 있어요. 지도는 동상 아래 12층 깊이의 구조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금, 지식이 담긴 두루마리, 그리고 다양한 고대 유물로 가득 찬 작은 도시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지도를 믿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스핑크스에 대해 많은 이상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끔찍한 것을 깨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구를 두려워해요. 따라서 발굴을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입니다. 1998년 과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아래 빈방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터널을 발견했어요. 과거에 몇몇 사람들이 터널을 통해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보물을 가져갔을 거예요. 한 전설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밑에 강력한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지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파라오의 무덤에 있는 화강암 벽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의 증거가 그려져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그림과 상징은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 전설을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이집트의 상징과 그림이 고대 기술을 사용하는 상세한 설명서는 아닐까요? 만약 그 당시에 살았던 지역 주민들이 미래의 사람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테니까 자세한 지시사항을 남기자 라고 했다면요? 어쨌든 많은 수수께끼와 이론들이 있어요. 사실 답을 찾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지하 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발굴은 전체 스핑크스의 구조를 망칠 수 있어요.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 지역을 스캔하고 그 상세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발명할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모아의 조각상들은 수백 년 동안 당당히 서 있었어요. 한때 사람들은 이 거대한 조각품들을 조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만드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알아봅시다. 타히티 동쪽 4022km에 위치한 이스터 섬은 16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섬 중 하나죠. 한때는 다양한 나무와 양치식물들로 가득 찬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최초의 인간들이 서기 400년경에 섬으로 왔을 때 숲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기 1250년부터 모아의 조각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꾹 눌린 화산재, 현무암, 조면암, 붉은 화산암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동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이것뿐이었죠.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구석으로 덮였어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요. 하지만 짙은 눈썹과 큰 코로 모두 뚜렷한 표정을 갖고 있어요. 발은 몸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섬에는 거의 900개의 조각상이 있어요. 크기도 달라요. 평균 높이는 4m고 가장 큰 것들의 높이가 10m에 달하고 무게가 82톤까지 나가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서 그 섬에 살았던 조상들, 추장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기리고 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모아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한때 해안을 따라 아름답게 서서 정착촌에 있던 사람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등은 바다의 영적 세계를 향해 있었죠. 유럽인들이 1700년대에 모아이 조각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많은 조각상들이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각상 건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중단되어 있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어요. 전문 공예가들은 기본 곡괭이로 천천히 조각상들을 조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최대 6명으로 구성된 팀은 하나의 동상을 만들기 위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종 그걸 섬의 특별한 장소로 운반해야 했죠. 17.7km나 떨어진 곳으로요. 탄소 연대 측정의 도움으로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서기 1250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서기 1500년쯤에 그 과정이 멈췄어요. 조각상의 창조자들은 돌끌들을 마지막으로 썼던 곳에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조각상 중 4분의 1만이 실제로 있어야 할 곳에 놓였어요. 그중 절반은 여전히 채석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운송 도중 땅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 섬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고 그걸로 모두 조각상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 대부분은 삼림 벌채와 관련이 있어요. 섬 주민들은 조각상들을 섬을 가로질러 운반하기 위해 나무를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도 썰매와 밧줄의 도움으로 했을 것이고 심지어 조각상을 굴리기 위해 통나무를 사용하거나 띄우기 위해 카누를 썼을 수도 있어요. 결국 나무가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섬에 있던 나무들은 자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쥐들이 대부분의 씨앗을 먹었죠. 사람들은 나무를 다양하게 썼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섬의 주민들은 이 조각상들을 세우는 걸 중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로 바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바위 정원이 더 흔해졌어요. 이게 토양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료를 만들어주어 토양이 아주 좋았죠. 섬 주민들은 이 바위 정원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고 옮기는 데 집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믿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아마도 섬 사람들은 한때 그 조각상들을 조상들과의 연결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 힘과 인내의 과실을 묘사하는 의식들이 더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이런 의식들로 섬 사람들은 바다새와 관련된 그림을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새가 섬의 대표 동물이 됐죠. 사람들은 조상들이 조각상 대신 새들을 통해 자기들을 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아이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어쨌든 이 이론들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은 섬이 증가하는 인구를 지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 숲으로 뒤덮였던 무성한 땅이 순식간에 척박한 풍경이 되었어요. 처음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은 숲의 자원에 의존했었어요. 하지만 1550년 이후 숲이 사라지자 농업이 더 중요해졌어요. 한때 환상적인 거석을 만들기 위해 같이 일했던 부족들은 대신 서로 경쟁하는 데 집중했어요. 땅과 자원을 위한 이 투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모아이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싶어서 모아이 조각상들을 쓰러뜨렸어요. 그 후 몇 세기 동안 모든 조각상들이 밀려 쓰러졌지만 모두가 고의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후 많은 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어떤 건 심지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있었죠. 하지만 이 조각상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고립된 섬까지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할 첫 번째 질문은 동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옮겨졌는지가 아닐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위협 중 하나였어요. 폴리네시아인들이 확실히 꽤 놀라운 일들을 해냈죠. 기원전 1500년부터 이 뱃사람들은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서 가장 진보된 해양 발명품들을 사용했죠. 그들은 쌍둥선과 아우리거배로 바다를 건너 동남아시아에서 시작해 태평양 전역의 더 많은 곳에 거주했어요. 기원전 900년에는 하와이에 살 만큼 북쪽으로 갔었고 기원전 1200년에는 뉴질랜드까지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물론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이 이스터 섬이었어요. 불과 몇백 년 만에 이 초기 선원들은
평방 수천 킬로미터의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기억했고 이런 식으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었죠. 낮 동안 해가 뜨고 지는 걸 봤어요. 밤에는 별들이 그들을 도왔죠. 만약 날씨가 흐려 선원들이 시각적으로 방향을 알아낼 수 없다면 다른 훌륭한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해류와 파도 패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물속 생물 발광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런 패턴들이 특정 섬들이 위치한 곳을 찾는 걸 도왔어요. 이 뱃사람들은 멀리 있는 섬들과 환초들이 어떻게 공기와 바다의 간섭 패턴을 일으키는지도 이해했었어요. 새들도 특정 신호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중 어떤 새들은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먼 거리를 이주했고 그게 여행자들에게 경로에 대한 시각적인 관련성을 제공해 주었죠. 다른 종류의 새들은 먹이를 먹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었어요. 선원들은 이 새들이 언제 어디서 사냥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이 새들이 먹이를 어디서 먹는지에 따라 배를 몰았어요. 바이킹들은 항해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바이킹들이 태양 나침반을 사용하던 곳에서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은 자연 자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온전히 의존했었죠. 그들의 기술이 너무 진보되어 있어서 1769년에 영국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도 바다에 대한 폭넓은 지식 때문에 폴리네시아인 항해사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외워서 지도를 암흑의 날은 인류 역사상 몇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신비한 자연현상입니다. 그저 일식이나 기상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소름 끼치는 일이고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어두운 날은 무엇일까요? 뭐가 그렇게 이상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태양이 꺼졌어요. 어떡하죠? 1938년 9월 18일 시베리아 야말의 주민들이 기상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은 일하러 가는 대신 모두 기상 관측소에 모였어요. 그들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블랙데이라는 별명을 붙인 일식이었어요. 천문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한 명은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오전 8시 30분에 빛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챘어요. 동시에 구름이 황갈색, 때로는 척갈색을 띠기 시작했죠. 오전 9시가 되자 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어두운 빛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의 갈색이 짙어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하늘과 땅의 빛과 색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같은 색으로 보였어요. 검은색, 빛이 전혀 없었죠. 소름 끼치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한 도시에서 무선 통신은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당국에 연락조차 할 수 없었고 주민들은 어떤 방송도 들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여러 개의 조명탄을 발사하기로 했어요. 조명탄 불길은 도시 위에 드리어진 짙은 먹구름을 향해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사라졌어요. 구름이 너무 짙어서 조명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날씨는 완벽하게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침묵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블랙데이는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그 이상한 구름들이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도 먼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 연구원들은 블랙데이가 200에서 250km 주위에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한 어두운 띠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말반도 남부를 지나 잠시 계속 가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곳은 야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식이 수년 동안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뉴 잉글랜드에서요. 1780년 5월 19일 그곳의 사람들은 후에 뉴 잉글랜드의 암흑의 날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지속됐어요.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5월 19일 대낮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목격자 중 한 명인 조세 플럼 마틴은 나중에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계속하기 위해 집에서 촛불을 켜야 했죠. 밤은 나처럼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름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근처의 강은 얇은 재층으로 덮였어요. 진짜 밤이 왔을 때 사람들은 구름을 통해 달이 검붉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불과 며칠 후 사람들은 마침내 구름의 베일을 통해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22년 후인 1802년 6월 2일 엘도라도라는 이름의 스쿠너선이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폭풍도 없었고 바다는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어요. 이 구름들은 30분 후에 사라졌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74년이 지난 후 또다시 어둠의 파도가 1886년 3월 19일 위스콘신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고 이번에는 어둠이 매우 짧았어요.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갑자기 밤이 찾아왔어요. 겁에 질린 말들이 우는 소리를 냈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숨을 곳을 찾느라 허둥댔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자 지역 신문들은 어둠의 파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식도 없었고 바람이나 허리케인도 없었어요. 도시의 어둠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마침내 다시 한번 1904년 12월 2일 멤피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문에 가까웠어요. 블러프시티 상공은 맑고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금요일 아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침 9시경 아무런 경고도 없이 태양이 갑자기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화창한 날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뀌는 데는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췄고 학교의 아이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날씨는 완벽하게 고요했어요. 그것은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갑자기 끝났습니다. 조금 후 불가사의한 일식에 뒤이어 사나운 폭풍이 도시를 강타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모든 이상한 사례들은 확실히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죠? 글쎄요, 사실 과학자들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사건들은 매우 유사하지만 적절한 설명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부분 혹은 계기일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일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고려하더라도 일식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은 점차적으로 어두워져요. 일식 자체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절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식과는 달리 이러한 행사들은 특정 도시에만 지역적으로 발생했어요. 어쩌면 다른 천문학적 사건들이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야말에서 일어난 사건 동안 우주 먼지띠가 지구에 닿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날 어떤 천체도 그 행성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좋아요. 다른 원인은요? 산불이었을 수 있어요. 넓은 지역의 숲이 동시에 타오를 때 공기 기둥은 4에서 6km 정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공기 흐름은 재와 다른 불에 탄 물질을 다른 장소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 높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어붙어 검은 구름과 비슷한 것으로 변합니다. 아마도 그건 뉴 잉글랜드의 경우였을 거예요. 당시 캐나다에서 여러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북쪽으로 쉽게 퍼질 수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누렇게 변한 하늘, 그름 냄새, 물 위에 재.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이 화재의 이론은 뉴잉글랜드의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해요. 다른 사건들은요? 예를 들어 태평양 가운데에서 산불이 났을 리는 없어요.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과학자들은 멤피스의 경우가 허리케인 때문일 수 있었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구름은 폭풍우가 오기 전에 도시를 휩쓸었고 폭풍이 부는 동안이나 지난 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폭풍 구름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밤의 어둠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현재 기상학자들은 이 현상을 대기 투명성의 국지적 감소라고 부릅니다.
일식과 달리 이 어둠은 밀도가 더 높아요. 또한 작은 지역에만 국한됩니다. 대기의 투명성은 방사선과 빛을 통과시키는 능력이에요. 기본적으로 멀리 있는 물체를 얼마나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기 중의 먼지, 화산 폭발, 안개 등으로 인해 모든 것이 어둡고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암흑의 날은 대기의 투명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짙은 안개 같은 것으로 덮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어둡긴 했지만 사람들이 램프에 불을 붙였을 때 시야는 꽤 좋았어요. 태양을 덮고 있는 검은 구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시야를 막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이 현상은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런 현상은 인류 역사상 대여섯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례가 있었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현상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음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비록 미스테리로 가득 찬 장소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요. 재밌을 거예요. 첫 번째 목적지는 페루예요. 남아메리카의 신비한 유적인 나스카 라인은 사막에 남겨진 자국입니다. 지상화라고 불리며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500년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사막의 안정적인 기후 덕분에 나스카 라인의 대부분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나스카 사람들은 꼭대기층의 작은 돌을 제거해서 땅 아래의 흙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나스카 라인을 만들었어요. 흙의 색깔은 젓갈색에서 황회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선들은 항상 다르게 보여요. 대부분의 지상화는 단순한 선과 기하학적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드론은 몇몇 새로운 형상을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동물과 식물의 디자인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거미, 원숭이, 개, 고양이, 인간과 꽃의 형상이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그 디자인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스카 문화 사람들이 이러한 모티브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늘의 신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러한 모양을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벨리즈 블루홀. 관광객들과 다이버들이 그레이트 블루홀이라고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구멍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해양동굴은 만년 전 거대한 빙하기가 끝났을 때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탐험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종유석과 석순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숙련된 잠수부들만 탐사가 허용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너무 깊고 복잡해서 아마추어가 해낼 수 없을 거예요. 이곳은 1971년 과학자 크리스티안 나스쿠가 방문한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탐험되지 않은 수중 유적지 중 하나에 왔어요. 사라진 항공기나 유령선에 관한 전설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용해 삼각지대는 선원들과 조종사들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평판을 받고 있어요. 태평양의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죠. 용해 삼각지대의 정확한 위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여러 보고가 다른 곳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버전은 삼각지대가 일본 해안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구상의 악명 높은 소용돌이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지구의 전자파가 다른 곳보다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지역이에요. 일본 어선들이 이 해역에서 사라졌습니다. 현대 항공기와 선박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조금이나마 기운나게 해줄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2013년 새로운 툼레이더 게임이 출시됐는데 야마타이라는 섬이 배경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사나운 폭풍과 실종된 배들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게임에 따르면 이 섬은 일본 남쪽에 있습니다. 무서운 평판을 가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이번에는 규모가 더 작은 지역이에요. 이곳은 탄자니아 북부에 있는 나트론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우선 근처의 화산 때문에 높은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해가 됩니다. 물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시아노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해조류는 그 물을 마시는 유기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물은 새와 동물을 석회화시켜서 미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메두사의 이야기처럼요.
그 호수는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위험한 곳이지만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플라밍고는 물의 알칼리성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실 이 호수는 플라밍고가 크게 번성하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돌로 변한 짐승들 외에도 그 호수는 그 색깔로도 유명해요. 물은 때때로 녹조 때문에 빨갛게 변합니다. 정말 멋지고 신기해 보여요. 이 색깔의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사파리 여행과 함께 그 호수를 목적지로 추가했어요. 하지만 화성 근처에 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호수는 1년 내내 비가 내리지만 비는 표면에 닿기도 전에 증발합니다. 이런 종류의 비를 팬텀 레인이라고 해요. 사막과 화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호수는 매우 뜨겁습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들은 인간에게 안전하지만 대부분의 장소는 금지구역입니다.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장소는 루마니아의 모빌 동굴입니다. 심지어 공기조차도 외부 대기와 달라요. 야외에 비해 산소 농도가 낮아요. 게다가 나름의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550만 년 동안 닫혀 있었어요. 동굴은 외부 세계와 전혀 접촉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에게 집을 제공했어요. 이 종들은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는데 이러한 제한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빌 동굴의 대부분의 동물은 눈 없이 태어나고 피부는 거의 반투명하며 더듬이는 특히 길어서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는데 도움이 돼요. 동굴은 매우 습하고 따뜻합니다. 동굴 표면 아래 호수에 있는 황화물과 메탄가스 덕분에 썩은 달걀 냄새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다양한 종들이 그곳에 가게 됐을까요? 과학자들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연히 그곳에 왔다가 동굴에 갇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북반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지중해가 말라버린 후 유황 성분이 더 많은 서식지를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장소는 티르키예의 넴루트 산입니다. 이 산에는 사원과 무덤이 있는 기념비가 있어요. 후기 헬레니즘의 왕 안티오쿠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넴루트 산에는 왕의 동상, 2마리의 사자, 2마리의 독수리, 제우스, 헤라클레스 그리고 아폴로의 동상이 있어요. 조각상들은 한때 실물 크기였습니다. 계절적 일상의 기온 변화, 바람, 눈의 축적, 그리고 태양 노출은 그 조각상들을 훼손했어요. 게다가 이 놀라운 고대 유적들은 1급 지진 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조각상의 머리만 남아있어요. 유적지 주변 여기저기에 퍼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5개의 석회암 동상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이 기념비는 형태, 큰 규모, 재료, 복합한 디자인 면에서 특별합니다. 고분과 동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기술은 매우 발달되어 있고 그 시대로서는 독특해요. 여러분이 산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런 고대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 미스테리는 육각형 무늬의 화석인 팔레오딕티온이에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무도 그걸 만든 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벌집처럼 생겼어요. 꿀벌이 만들었을 리는 없어요. 물속에서 벌집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대칭적인 창조물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이 흔적 화석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유기체 그 자체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수세기 동안 지속된 미스테리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없어요. 구부러진 숲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폴란드에 있는 기괴한 숲입니다. 400그루가 넘는 소나무들이 줄기에서 거의 90도로 꼬여 있어요. 당연히 이 장소는 으스스한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하거나 구부러지게 하기 위해 어떤 도구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눈보라처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이런